중국인 공포증, 이른바 차이나 포비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을 무조건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통용되는 현상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중국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행사가 개최된 그날, 미국에서는 중국인의 자존심이 상할 만한 여론조사가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퓨 리서치 센터는 전 세계 17개국 19,000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사 대상 17개국 중 15개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역대 최고 수준을 찍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러한 반감의 원인은 냉전 이후 유일한 최강대국인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부상했지만 그 지위에 걸맞지 않은 국민성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소위 졸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중국인이지만 중국이 아닌 해외에 살면서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화교인데요. 본국을 떠나 해외 곳곳으로 이주해 현지에 정착한 중국인 그리고 그 자손들을 화교라 부르는데 그들이 가진 경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동남아의 경우 국가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화교가 소유하고 있고 경제 지배력이 무려 70%에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화교가 한국에서는 유독 뿌리내리지 못하고 좀 심한 말로 표현하자면 멸종에 처했습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왜 화교들은 유독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중국인 디아스포라는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왕조의 교체 시기가 평균 300년으로 굉장히 짧았는데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핍박받던 중국인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찍이 해외 이주를 시작한 것이죠. 현재 지구상에 차이나타운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화교를 찾아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뿌리내리지 못한 겁니다. 중화권 대표 영문지인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2019년 기사에서 한국에서 화교가 멸종위기에 처했다며 한국에서의 화교 위기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그해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숫자가 2만 명 이하로 감소하면서 그야말로 멸종 직전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화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국가가 아니 화교 숫자가 이렇게 적은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화교의 파워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특히 동남아는 화교에 의해 국가가 운영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1000대 기업 중 500개가 넘는 기업은 화교 자본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화교는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하지만 국가 총 자산의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제 지배력도 70%가 넘습니다. 국가별 화교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싱가포르 80%, 인도네시아 70%, 말레이시아 60%, 태국 80%, 필리핀 50%로 조사됐는데 쉽게 말해 화교들이 동남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화교가 왜 유독 한국에서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한국에서 화교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1945년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일본에 의해 시작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고 한반도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게 됩니다. 1948년까지 미군정 하에서 남한에 거주하던 화교는 연합국 국민으로 우대를 받아 중국 및 홍콩과의 무역을 독점하면서 거대한 경제적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1947년부터 시작된 중국 내전이 격화되자 많은 중국인들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으로 피난을 떠나면서 화교 인구가 급증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1940년대 후반 인천에 소재한 화교 무역상 13개소가 한국 전체 수출의 21%, 수입의 16%를 차지할 만큼 한국에서 화교들의 경제력이 막강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새로운 경제정책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외국환 사용이 제한되고 외국인이 무역회사를 독자적으로 경영하거나 신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제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화교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더구나 1948년 제정된 국적법에 따라 결혼을 통한 기와 이외에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게 됨으로써 화교의 기화가 원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화교가 한국에서 길을 쓰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화폐개혁입니다.
광복 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조선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을 새로 발족해 구 조선은행권을 폐기하고 새로운 한국은행권을 발행하려 했으나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대부분이 북한군 수중에 떨어졌는데 우연히 조선은행권 1000원권 원판과 100원권 원판을 수중에 넣은 북한군은 마음 놓고 1000원권을 찍어 전국으로 유통시켰습니다. 북한군의 통화 공작을 차단할 목적으로 한국 정부는 1950년 8월 28일자로 대통령 긴급명령 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을 공포하고 약 3개월간 전국적으로 구화폐를 교환해주고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두 번째 화폐 개혁을 단행했는데 생활비에 한해 10대 1의 비율로 가구당 한 사람에게 500원 한도로 새 은행권을 바꿔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화교들은 현금을 잔뜩 모았다가 언제든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새 돈으로 교환해주지 않아 이때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됐죠.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1961년 한국에서는 외국인 토지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 제2조에는 재미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2조 상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금지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에 대하여는 강령으로서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금지를 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헌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자국 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면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동일하게 금지하거나 제한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중국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도 중국인이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물론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외국 자본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면 개방되기는 했지만 1961년 시행된 법에서는 화교가 한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시행된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를 조금 완화시켜 화교에게 1가구 1주택 1점포만 허용되었지만 이마저도 주택면적 200평 이하, 점포면적 50평 이하로 제한하면서 논밭이나 임야의 취득은 불가능했죠. 점포면적 50평 이하라면 중국집을 내면 딱 맞을 공간에 불과했고 실제로 화교 대부분이 중국집을 차리는 것으로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쌀이 부족해 분식을 장려하던 시절에는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파는 것을 금지시켰을 만큼 심하게 간섭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인들이 운영하던 중국집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됐고 이들은 규제가 덜한 미국, 호주, 대만, 일본 등지로 제2주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는데요. 1972년 32,989명으로 정점을 찍은 화교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1992년 22,563명, 2022년 현재는 2만 명 이하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동남아시아 및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화교 자본이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뿌리내리지 못한 것은 폭력이 아니라 정부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넉넉한 화교 자본은 과연 국가에게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